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초등학생도 능히 알 수 있는 보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자성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십자에 숟가락 십자에 한일자에 밥반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 숟가락이면은 한 공기가 된다. 혹시라도 도시락을 싸우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10명의 친구가 한 숟가락씩 퍼서 준다면 능히 도시락 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혼자서는 다 도와주지 못해도 여럿이서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은 한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십시일반의 정신을 담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가면서 경제 주체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러면요,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서 그 돈으로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주는 정말로 놀라운 발명품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값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사람의 경제적 가치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요, 뭐 월급 같은 것을 판단하고서 기대여명을 판단하고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정액으로 본인이 들죠. 1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해서 자신에 맞는 경제적 가치에 맞춰서 보험금을 준비합니다. 자, 보험을 통해서 사망 보장을 받거나 연금을 받는 것, 그 사유는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을까 봐 사망 보장을 받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까 봐 연금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35세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요, 남아있는 유가족,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린아이죠? 남아있는 유가족의 생활비는 어떻게 책임질까요? 조기 사망의 문제점은요,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해서 경제적 책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는 남은 유가족은요, 고통 속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그동안 모아둔 저축 자산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쓰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35세 된 가장이 매월 그 50만 원씩 3년간 저축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아껴서 3년 동안에 매월 100만 원씩 저축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래도 3,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35세 되신 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100만 원을 저축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 뭐냐면요, 저축 자산 가지고서 남아있는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축자산 말고 기타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뭐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임차보증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뭐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5억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보증금을 줄여서 또 이동해야 되거든요. 결국 보증금 전체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점 줄이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뿐인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5세 가장이요,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으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가족 생활은 어느 정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가족 중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일 때는요,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쓴다면요, 20년 10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리고요, 사망보험금을 10억 원을 남겨뒀다. 그랬을 때는요,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무려 41년 8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저축으로는 유가족 생활을 보장할 수 없으나 보험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처럼 보험은요, 생활 속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조기 사망 시 유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보험만이 가능합니다.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유가족들은요, 어느 정도 있는 저축자산과 임차보증금으로 생활을 연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을 다 썼다. 그러면 비참한 생활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소진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혹시라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암투병을 하다가 1, 2년 뒤에 사망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엄청난 생활비와 치료비 등으로 먼저 저축자산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거의 다 소진했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한다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될까요? 보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해년도에 가입한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로요. 당해년도에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료에는요,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지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입과 지출은 똑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적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순보험료 평가총액,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위험보험료죠. 사망을 담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가입자들의 순보험료 평가총액하고요, 사망자들의 사망보험금의 평가총액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100명입니다. 그리고요, 1년 동안에 사망자는 1명입니다. 사망 확률이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한테요,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억 원을 가입자 100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가입자들은요,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억 원을 만들 수 있겠죠? 100만 원 곱하기 1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만 원씩 100명이 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험료는 선납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00만 원을 1년 동안에 나눠서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치를 미리 내야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예정 이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현가 할인해서 100만 원보다는 좀 적게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30세 남자의 사망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62%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10만 명당 62명이 사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1인당 1억 원을 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총 62억 원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됩니다. 결국 10만 명 1인당 보험료는 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정이율로 할인해서 내게 되는데요. 예정이율이 만약에 2%다. 그러면요. 6만 2천 원 나누기 1 플러스 0.0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만 2천 원이 아니고 6만 78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원칙이 생기죠. 뭐냐면요.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게 되고 낮아지면 비싸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 직종에 종사한다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위험 직종에서 근무한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 더 비싸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연령이 증가한다면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에는요, 이러한 위험보험료 말고도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 체결 시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적정한 보험료인지, 적정한 보험금인지, 적정한 상품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는 경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했을 때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달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지출만 줄이더라도요, 이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600이고요. 30년이면 1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잘한 다음에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한테 팔았던 판매자한테 보험에 대한 평가 분석을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팔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보험을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솔루션을 제공할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IFA라고 해서요, 독립된 자산관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생도 잘 알 수 있는 보험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보험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